초등학교 역사 수업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다. 선생님의 말 악독한 일제가 백두산 호랑이의 씨를 말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호랑이는 맹수 아닌가? 동물원 아기 호랑이가 아닐 텐데. 그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다. 일본에 대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싫어해야 올바른 아이가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스탈론을 믿었고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일제를 철저히 악으로 감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기존의 상식을 전부 뒤집어버린 한 책을 만나게 된다. 오늘 다룰 책은 2019년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문제작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을 변호하는 책. 반대쪽에서는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서 더 뜨거워진 책. 바로 이영훈 교수의 오인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이다. 독도, 한국땅이다. 한국땅 맞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누구의 땅인지 확실하게 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유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도 논쟁에서 한국은 여러 울릉도 고지도에 나와있는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였다며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우산도라는 것은 지도마다 위치가 다른 전설처럼 전해지는 허구의 섬이었고, 지도상에 그려진 위치로도 동남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실제 독도로 보기에는 방향도 거리도 무리가 있었다. 지도에 따라서는 오늘날의 죽도가 우산도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은 1904년 일본이 주인 없는 땅이라고 인식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고, 1906년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왕조는 그 어떤 이의제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훗날 이승만은 평화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은근슬쩍 가져왔고, 경비병력을 배치하여 독도 인근에 접근하는 일본 어선을 납포하는 등 강경하게 나섰다. 한국과 일본 모두와의 관계가 중요했던 미국은 이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 사진을 봤을 것이다. 열악한 탄광에서 엎드린 채 채굴 작업을 하고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일본인이다. 일본의 사진작가 사이토 고이치가 일본 서민의 삶을 취재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그런데 한국의 서경덕 교수는 이를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라며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사진을 실었다. 서경덕은 일본인의 초상권과 사이토 고이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실수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일본인을 조선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아무 상관없는 사진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셈.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참담한 수준의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는 그 밖에도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은 압제적 외세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쌀 수탈이라고 배운 것은 사실 수탈이 아닌 수출이었다고 말한다. 숙련도나 위험한 업무에 따른 임금 불평등은 있어도 민족적 임금 불평등은 없었다고 말한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노예화가 아닌 큐슈나 시코쿠처럼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는 동아주의였다고 말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눈 감아줘야 할까? 내 생각에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했다. 국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타임스퀘어 전광판 사건처럼 거짓말은 결국 국제사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할 테니까. 고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 그 자체로 국익이다. 한국 사회 속 거짓말에 대한 비판,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다. 나는 주술적인 모든 것들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점이라던가 제사라던가. 20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한자로 써서 온 나라가 뒤집어졌다. 한자로 쓴 왕자에서 기운을 받아간다는 주술적인 이유였다.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 예상대로 민주당의 공격이 들어왔다.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켠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새삼스럽다고 느껴졌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주술은 항상 따라다녔는데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도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부모 묘소에 한자가 쓰여진 돌을 보고 자신을 싫어하는 세력이 흑주술을 통해 자신과 부모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그렇게 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의 문중 어른들이 기를 불어넣기 위해 치렀던 백주술이었던 것이다.
자기 집안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를 흑주술로 규정한 한 거물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30명 규모의 전담팀이 결성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찰력만 낭비된 채 사건은 지나갔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주술적인 이유로 벌어진 촌극의 하이라이트는 YS 정부의 민족정기 회복 프로젝트였다. 이번에 이건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YS 정부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일제가 조선 땅에 흐르는 기운을 막기 위해 박았다고 전해지는 쇠말뚝을 뽑았다. 특히나 최근 영화 파묘로 이 쇠말뚝 제거 사업은 재조명되었다. 이른바 풍수 침략설. YS는 예산 200억 원을 집행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졌고 뽑을 때마다 저주를 푼다면서 쇠말뚝 앞에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일제가 박은 것으로 밝혀진 쇠말뚝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제보를 받고 쇠말뚝을 뽑으러 가면 군부대에서 훈련용으로 혹은 주민들이 뱃줄을 묶기 위한 용도 등으로 박았던 말뚝이었다. 그야말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광기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YS의 잘못이기만 할까? 그렇지도 않다고 봐야 할 것이 당시 국민들은 YS의 민족정기 회복 프로젝트를 크게 반겼다. 민족정기 회복 프로젝트가 시행된 1995년 직후 YS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다. 국가 차원의 반지성적 광기도 상대가 일본이면 괜찮은 것일까? 결국 국민들이 이 광기에 부채질한 것이다. 주술은 기호의 영역에 있는 것일 뿐이다. 개인이 점을 보든 운세를 보든 타로를 보든 개인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주술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성과 합리를 통해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이 나랏돈으로 샤머니즘을 하고 있다니. 샤머니즘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이것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다.